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8살의 소녀가 남편과 함께 결혼의 전당에 들어서자마자 결혼식을 주례한 목사는 이 젊고 아름다운 신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목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목사는 일부러 소녀의 남편을 외딴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고 소녀를 향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궁댔습니다. 이 14살 차이의 연애는 곧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두 부부는 동시에 이혼하여 결국 목사와 소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결혼 전 소녀는 밝고 명랑한 성격의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목사와 결혼한 후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는 소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목사는 소녀에게 너에게 이혼을 권하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소녀와 목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2024년 4월 27일 30살의 여성 미카가 노스캐롤라이주 로버트슨 카운티의 럼버강 주립공원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카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매우 느린 속도로 그녀의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시신이 빨리 발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접수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미카는 전화를 끊었고 약 2시간 후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즉시 이를 자살로 판별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미카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미카의 여동생은 경찰에게 미카가 여러 번 내가 총에 맞아 죽으면 범인은 분명 존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카의 가족은 그 전화를 범인이 인공지능 합성 목소리로 조작하여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느린 속도로 말했겠냐며 미카는 절대 그렇게 느리게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카 가족이 말한 용의자 존은 바로 미카의 남편입니다. 미카가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존은 서둘러 그녀를 화장했는데 마치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조사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존과 미카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 존이 그녀의 타이어를 찢고 그녀의 차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고 의심한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 미카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으며 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당시에 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었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정말 범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주 경계를 넘어 범행을 저지르고 미카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게끔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범행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요? 하지만 존이 의심받는 것도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존은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중에는 폭행, 구타 및 교통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1995년에 17살이었던 존은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모는 돈이 많아 $6,200, 약 860만 원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었고 존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3년 후 위험 운전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 속에서 한 여성이 집 앞에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존이 그 여성을 눈여겨보았고 일부러 차로 그녀를 들이받아 한동안 차에 매단 채 달렸습니다. 이후 존은 차에서 내려 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존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존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몇 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존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타인을 고의로 상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4년에는 가정폭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부모의 조작으로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존의 아버지인 밀러 시니어는 침례교회의 고위 목사였으며 성경학교 학장, 대학교 총장 등 여러 명예직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밀러 시니어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1993년 밀러 시니어는 가족과 함께 머틀비치로 이사하여 현재에 있던 폐쇄된 공군기지를 신학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밀러 시니어는 캠퍼스 옆에 침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밀러 시니어가 갑작스럽게 체포되면서 그가 비자 사기,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밀러 시니어는 자신의 성경학교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수용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을 학교 및 밀러 시니어의 집에서 일하는 전임 하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장시간 일할 것을 강요받았고 임금은 매우 낮았으며 식사로 주어진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밀러 시니어가 외국인 학생들을 고의로 모집해 100% 취업 보장이라는 거짓말로 그들을 유인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 학생들을 노예처럼 착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6년에 밀러 시니어는 경찰 앞에서 고의로 알몸을 노출해 외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다시 피해자의 남편인 존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000년에 존은 첫 번째 아내인 앨리슨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존은 1994년 3월 7일에 태어난 두 번째 아내 미카를 만났습니다. 미카는 15살의 가족과 함께 머틀비치로 이사하여 존의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존은 미카보다 14살 위였으며 당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15살 소녀와 29살 남성이 어떤 형태로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은 교사와 학생,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권력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 둘은 이른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카는 어려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상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존은 그 권력의 차이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강압하고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0년 16살의 미카는 교회에서 자비를 시작했고 때때로 존의 집에 가서 그의 4자녀를 돌보는 보모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년 후 존의 소개로 이제 막 18살이 된 미카는 교회에서 일하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연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존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존은 자연스럽게 주례를 맡아 이 신혼부부의 결혼을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직접 말하길 미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이 설렜고 미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미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길 바랬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은 미카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미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존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미카의 남편을 외딴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범죄에서 처벌을 피했던 경험은 존에게 그가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결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을지라도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돕고 있다 라는 핑계를 대며 정당화했습니다. 2015년에 존과 미카는 나란히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후 각각 이혼하고 다시 결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은 기자들에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에 의존의 증상을 완화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카의 주장에 따르면 존은 그녀에게 강제로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누구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을 먹이거나 더군다나 강제로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존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미카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약물 남용은 미카의 자제력을 잃게 만들었고 이는 존에게 많은 여지를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존이 불법 약물을 어디서 구했냐는 점입니다. 왜 경찰은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는 이미 첫 번째 결혼이 끝나갈 무렵부터 존의 이혼 문서에서 자신이 마약에 중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진술서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가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성중독에 빠졌으며
16살 미만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나와 우리 교회에 인정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존은 범죄를 저지르고 밀수품을 가져가고 미성년 여성들을 유혹했지만 여전히 지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날마다 신도들에게 거창하게 설교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은 존을 직위해서 해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도록 요청했지만 존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지만 존은 자신의 본성을 충실히 지켰고 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약물남용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약을 바꾼 이후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존의 두 번째 아내 미카는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결혼 후 지금까지 존이 다른 여성들과 계속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은 설교할 때 일부러 아내 미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미카의 말에 따르면 2024년 2월 8일 존은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 후 존은 미카가 집에 없는 동안 그녀의 모든 전자기기를 몰래 확인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미카는 존이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의 차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은 그것을 절도라고 할 수 없으며 부부 사이의 일이 어떻게 절도가 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차는 그들의 공동재산이며 그는 미카가 차를 팔지 못하게 하려고 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존은 모든 교인 앞에서 18명이 미카에게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비밀로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비아냥거리며 난 외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 흉을 보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카를 몇 번씩 깎아내리는 것이 배우자 험담에 해당하는지는 아닌지요. 어쨌든 우리는 존과 미카의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카의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강제로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미카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라고 부르며 그녀를 고립시켜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존은 설교 중에 미카가 퇴원했고 태어나자마자 그를 떠나 모든 예금을 다 써버렸으며 여전히 외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존은 이제 나는 부유하고 강하고 건강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매력적인 아내를 찾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미카는 자신의 타이어가 찢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카가 자주 타는 차에 4개의 GPS 추적 장치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는데 주요 용의자는 여전히 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미카가 무기를 사서 자살할까봐 두려워 그녀를 감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카가 사망하기 몇 주 전, 미카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적인 사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별거 중인 남편 존이 일부러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존은 미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없이 미카에게 그래, 난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존은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미카를 해치려 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통제, 모욕, 그리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존은 미카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이미 함정에 빠진 미카를 겁주며 그녀가 떠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카는 사망 9일 전 변호사에게 보낸 문서에 존과 내가 부부가 된 이후로 나는 정서적, 정신적, 재정적, 육체적 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고문을 당했다 라고 썼습니다. 존은 편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내 이메일을 해킹하고 내 소셜 계정을 해킹하고 내 전화를 훔쳤으며 내 친구와 가족에게 성관계에 관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10대들과 함께 있고 차에 추적장치를 설치하면서 매일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생활과 속박,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은 미카가 정신질환, 특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돌보지 않으면 미카는 정신적 쇠약, 편집증 공격 및 자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카는 여기저기서 그를 먹칠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든지 오해를 받고서라도 미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4년 4월 27일 정오 12시 12분 상점의 CCTV에 미카가 들어와 사격 도구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2시 54분 미카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2시간 후 물속에서 그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미카의 차에서 사격도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미카가 사망한 후 존은 설교 도중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미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말투로 심지어는 약간 농담하는 듯한 태도로 미카의 정신병력을 언급하며 미카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병과 싸워왔고 결국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미카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 존은 이미 아내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지었고 그들의 결혼 문제까지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미카의 추도직에서 존은 이전의 냉담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감정이 북받쳐 아내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보기 위해 4번이나 영안실에 갔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며 아내의 팔을 들어올려 그녀를 되살리기 위한 기도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은 미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그녀가 젊었을 때 미윈대에서 우승했고 축구 경기장에서 우상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카가 훌륭한 아내였으며 항상 남편을 칭찬하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추도사를 다시 생각해보면 존은 자신을 칭찬하는 것 외에는 미카의 외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카의 사회적 지위나 그녀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카의 내면을 보지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로 한 것은 미카의 젊음과 아름다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그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미카는 그의 전리품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카가 떠나고 자신의 주도권을 찾으려고 할 때 존은 분노한 것입니다. 존에게 미카는 그의 훈장이었고 훈장이 사라지면 그는 자존심과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존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아내 미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미카가 조울증과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미카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존이 미카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존은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성장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보상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갈망했고 이를 위해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압박을 가하고 그녀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으며 존은 미카를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카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존의 분노와 증오도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존은 외출 중이었고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러 징후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미카를 차근차근 죽게 한 것은 바로 그였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존의 교회 앞에 서서 미카를 위한 정의 셔츠를 입고 플랜카드를 들고 당국이 존에게 책임을 묻기를 희망했습니다. 미카의 가족은 2024년 4월 28일 온라인에 미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듣지 마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카의 아버지는 미카의 손과 팔에 방어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던 사람에게 방어용 상처가 있었고 현장에서 여러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카의 혈액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만을 조사했을 뿐이고 그녀가 자살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왜 서둘러 미카를 화장하고 묻었을까요? 미카의 아버지에 따르면 미카는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해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 도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미카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머리에 총이 겨녀지고 경찰을 부르라고 위협을 당했거나 단순히 AI 합성 음성을 이용해 미카가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을 보면 현장에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미카의 팔을 틀어잡아 멍이 들어 상처가 생긴 것이고 난투 중에 범인이 실수로 여러 발의 총탄을 쏜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미카를 내친 뒤 해류를 따라 떠내려가게 했지만 결국 발견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카 아버지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여론의 중심에 있던 존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미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였다고 주장하며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미카를 도와주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미카를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미카를 도울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미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이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언론에서는 존과 또 다른 여성인 수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수지는 몇 년 전부터 존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당시 수지에게는 마비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수지의 남편이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 수영장은 공교롭게도 존이 있는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비록 수지의 남편 사망은 사고로 인한 익사로 판명됐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수지의 남편은 20살 때 음주운전 사고로 마비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비된 후에도 그는 물에 익숙했으며 해변에서 자랐고 혼자서도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외출을 두려워했던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에 능숙한 사람이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대중의 의혹에 맞서 존의 변호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존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카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그녀가 사망한 것이며 이를 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존과 그의 아프리카를 돌보는 용감한 자들, 조직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은 연방수사국과 협력하여 미카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만다 레자크는 한때 남편과 행복한 삶을 누리던 젊은 아내였으나 남편과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한 사만다는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여 위험한 삶의 방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남성과 얽히며 혼란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사만다는 결국 심각한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동기가 명확해 보였고 범인 또한 곧 드러날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애인일까요?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공유할 사건은 미국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텍사스주 북부에 위치하며 오클라호마주와의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만 명이며 위치타 카운티의 카운티 중심지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주인공 사만다는 1974년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가정의 첫째 딸로 2명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사만다는 일찍부터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을 맡았고 두 동생을 거의 다 키운 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만다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 적었습니다. 물론 결혼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약 1994년 20살이었던 사만다는 첫사랑인 존 레자크와 결혼했습니다. 존은 사만다보다 3살 연상으로 역시 오클라호마주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만다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존이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겪어 평생 장애를 앓게 되어
일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만다가 존 앞에서 너무나도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존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문신을 가슴에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사만다의 부모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만다는 존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타 폴스에 정착했습니다. 사만다는 결혼 후 예상했던 대로 가정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돈을 벌어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존은 대부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끔 전기 수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생활은 풍족하지 않았고 결혼 7년 동안 자녀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한 둘만의 생활이 비교적 화목하게 이어졌고 아마도 사만다는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존에게 매우 양보하며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특히 2001년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해 사만다가 최근 이혼한 친구인 크리스티를 집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일로 기존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이유는 없었지만 사만다가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존과 크리스티가 자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과 크리스티는 감정이 깊어졌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만다는 깊은 후회에 빠졌고 현실을 피하려다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사만다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존과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당시 새로 떠오르고 있던 인터넷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사만다는 매일 다양한 온라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하며 지냈고 때때로 이성 사용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존과의 결혼 문제는 그 당시 해결하지 않았고 단지 별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교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사만다는 자신이 마침내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만다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쳐온 것이죠. 2003년 1월 6일 월요일이자 사만다가 원래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만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한 동료 테리와 그녀의 남편 다우니는 사만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만다의 목에는 전화선이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운 채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테리와 다우니는 두려움을 잠시 덮고 즉시 사만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생명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만다의 목에 감겨있던 전화선이었는데 이 선의 매듭 방식은 비교적 복잡하고 군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네모난 형태의 매듭이었습니다. 또한 사체 옆에는 범죄 도구로 사용된 소화기와 고양이 장난감을 위한 레이저 펜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물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특히 소화기에는 핏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으며 상단에는 또렷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레이저 펜은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지만 사만다가 피해를 입기 전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침대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었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경찰은 범인이 사만다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도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됐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후 경찰은 먼저 신고자인 테리와 그녀의 남편 다우니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다우니는 질문에 조금 불안해하며 현장에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테리는 매우 솔직하게 응답했으며 사만다와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요한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테리에 따르면 사만다는 별거 중인 남편 존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사만다가 최근 존의 의료보험을 취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은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의료보험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몇 주 전 존은 사만다에게 협박을 하며 만약 의료보험을 취소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테리는 사만다의 죽음이 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보를 파악한 후 경찰은 즉시 존을 신문했습니다. 존은 보험 문제로 사만다에게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존은 자신이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했고, 경찰이 아직 알지 못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것은 사만다의 혼란스러운 사생활이었습니다. 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별거 아니요 사만다는 갑자기 성격이 변해 자주 집에서 다양한 이성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만남의 대부분은 사만다의 온라인 친구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실제 친구인 테리의 남편 다운이었습니다. 존은 누가 범인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범인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의 진술은 경찰에게 매우 의외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다운이에게 질문을 했고 그의 행동이 다소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찰이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를 검증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존의 팔에 최근에 생긴 상처가 있었고, 그는 이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먼저 존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한번 사망 신고자 중 한 명인 다운이에게 추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다운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 테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운이는 곧바로 사만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운이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전 아내 테리를 통해 사만다를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평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운이는 사만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운이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입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다운이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했죠. 현실에서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는 존이 앞서 언급한 사만다와 약속을 했던 온라인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이 아직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 방향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먼저 사만다의 친구인 리사를 찾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리사는 사만다가 정말로 자주 인터넷 채팅에 몰두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전날 밤 이름이 크리스라는 남성 온라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크리스를 알지 못했고 성도 모르지만 사만다가 자주 그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마도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사의 판단에 따르면 그날 밤 사만다와 크리스는 아마도 처음 만난 것이었고, 사만다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크리스가 좋아하는 DVD를 미리 리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는 두 사람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진술은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비록 이번 만남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낯선 사람과 만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크리스는 사만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크리스는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만다의 수백 명에 달하는 온라인 친구들을 정리하고 크리스의 이름이 포함된 채팅 기록을 시간순으로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남성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기록에 따르면 죽음의 메탈이라는 남성은 사만다와 자주 대화하며 비교적 대안적이고 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근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그는 채팅에서 성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을 크리스라고만 소개했으며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계정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조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관련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건 발생 5일 전 사만다 집 앞에서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단 차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차의 번호판을 기록해 두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크리스토퍼 슬로라라는 의심스러운 남성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크리스토퍼와 크리스가 다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크리스토퍼를 크리스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바로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를 가진 남성, 즉 그들이 찾고 있던 크리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슬로라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사만다의 목을 조였던 전화선의 매듭 방식은 흔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매듭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캘리포니아로 향해 크리스토퍼를 신문했고 그는 사만다의 집에 가본 적이 있으며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의 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단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그 만남은 목격자가 본 그 날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좋지 않았고 사만다는 크리스토퍼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크리스토퍼는 다시 사만다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만다의 친구 리사는 사건 전날 밤 사만다가 크리스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로 추락하는 습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사실을 완전히 고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모든 알려진 용의자들, 즉 사만다의 남편 존, 사만다의 애인 다운이, 사만다의 온라인 친구 크리스토퍼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3명의 생물학적 정보를 사건 현장의 물증과 비교하여 범인의 신원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경찰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의 생물학적 정보는 범인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들 모두는 범인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We were hoping for the match, and it's a little disheartening when you think maybe you've got something, and then it turns out not to be at all. I talked to the DA and the lead detective, but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in shock. 비록 이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후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진행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았고 곧 그들이 이전에 간과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건 초기 조사 중 한 10대 소년이 경찰에게 사건 발생 전날 밤 사만다 집 앞에서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봤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단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음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년이 제공한 단서는 매우 중요한 조사 가치가 있었으며 오토바이가 나타난 시간이 크리스가 사만다와 만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을 찾기만 하면 크리스의 실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시 초점을 온라인으로 돌려 사만다와 데이트를 했거나 오토바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네티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경찰은 크리스의 온라인 채팅 계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채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크리스가 사진작가이거나 관련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 지역의 한 사진 인화소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사진 인화소로 가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고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게 입구에서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오토바이의 주인은 바로 경찰이 찾고 있던 크리스토퍼 러셀, 즉 크리스였습니다. 당시 러셀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경찰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인지 러셀은 매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론 경찰의 질문에 응답하기로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강제로 러셀의 지문과 DNA를 채취했습니다. 비교 결과 크리스의 생체 정보와 범인의 생체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2월 20일 경찰은 상해 혐의로 러셀을 체포했습니다. 비록 그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한 기소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지문과 DNA 외에도 경찰은 러셀의 자택에서 레이저 포인터와 녹음 매듭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잠재적 단서를 찾았다는 점인데 그것은 바로 한 장의 평범해 보이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타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녀는 러셀의 고인이 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네브래스카 주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잠재적 단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타라와 사만다의 외모가 닮았고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타라의 사망 시점은 사만다가 피해를 입기 약 한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으나 당시 응급처치에 참여한 의사들은 타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목 부위에 끈으로 질식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타라의 가족은 지역 경찰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셀은 매우 교활하게도 타라의 시신을 미리 화장해버리고 텍사스로 도망쳤기 때문에 네브래스카 주 경찰은 러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라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결정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만다가 사건 발생 당일 밤에 러셀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셀은 고인의 아내인 타라를 떠올리게 되었고 타라에 대한 극심한 증오와 타라와 사만다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이 결합되어 러셀의 분노가 폭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만다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그녀의 옷은 온전했으며 신체 검사 결과에서도 친밀한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러셀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사건 발생 3년 후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크리스토퍼 러셀은 1급 상해죄로 9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35년부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was relieved, but it doesn't bring her back. A good person is gone, and a bad person's still here. The way I see it. May be locked up, but they're still here. And I don't think they got a right to live. She was everything to me. Everybody keeps saying it gets better. It never gets better. When you bury a child, especially your only daughter, it doesn't get better. 이로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